자, 오늘 페이지 52쪽. 자, 이번에 9강입니다. 자, 사람의 유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전 시간까지 해서 유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좀 따져봤습니다. 그때 이제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형질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은 결과적으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일부가 자식에게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던 이 유전에서 유전의 기본 법칙을 알기 위해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뤄봤었는데, 그 멘델의 유전 법칙은 사실 멘델부터 시작해서 서턴,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까지 결과적으로 사람의 염색체가 자식에게 전달이 될 때 각각의 하나의 염색체에 의해 하나의 유전자가 전달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형질들을 분석을 해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 하나의 염색체에 의해 하나의 유전자가 있어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런 모순이 발견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유전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연관 유전이라고 해서 하나의 염색체에 의해 2개 이상의 유전자가 각각 공존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또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유전이라고 해서 우선과 열성이 불분명한 경우에 나타나는 유전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 유전에 관련된 기본 법칙은 멘델의 유전 법칙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는 사람의 유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람의 유전인데, 선생님이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멘델이 완두콩으로 가지고 실험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때 이제 멘델이 완두를 이용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으로 유전 연구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완두를 유전 법칙을 알아내는 데 사용했던 그 이유 자체가 결과적으로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지? 자, 그래서 우리 처음 교재 보면은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경우라고 해서 한 세대가 길고 자손의 수가 적으며 자유로운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형질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유전 형질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수도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형질이 예를 들어 환경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 연구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유전이 환경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사람의 유전 연구 중에서 쌍생아 조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쌍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성별과 이 생김새까지 완전히 동일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일란성 쌍생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아무리 똑같은 쌍생아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자라가는 환경 자체가 좀 다르면은 형질 자체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 연구가 매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는 사람의 유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가 가계도 조사예요. 자, 사람의 유전은 조사 방법이 첫 번째 가계도 조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먼 어버이 세대들부터,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있죠. 그 조상의 시대부터 해서 지금 현재 우리까지 이런 우리가 쭉 가계도를 분석을 해놓은 상태. 뭐 우리가 보통 예전에 족보라고 많이 이야기하던 것들 있죠. 그치? 그런 가계도를 조사해서 어떤 특정한 유전 형질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해보는 방법이 바로 가계도 조사입니다. 설명 그대로 읽어볼게요. 특정 유전 형질을 가진 집안의 가계도를 조사하여 유전의 경로, 그 다음에 유전자의 분포 및 유전 방식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가계도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꽤나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지만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유전이 어떻게 연달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집단조사입니다. 두 번째는 집단조사인데, 예를 들어서 뭐 특별히 한 가정이 아니더라도 어떤 한 집단에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형질을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자, 설명을 읽어보면은 어느 한 집단이 가진 유전자 빈도가 지역과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조사하여서 집단 전체의 유전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다라고 하고, 보통은 자,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인지를 세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 한 교실에 학생들이 쭉 앉아있을 때, 자,
이런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손들어봐 해가지고 몇 명. 그 다음에 또 이런 형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손들어봐 해가지고 몇 명.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숫자를 세서 우리가 이 유전에 대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집단조사는 말로 통계조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인원수가 많아야지만 좀 더 확실한 이런 유전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쌍둥이 연구입니다. 쌍둥이 연구. 쌍둥이. 그런데 사실 이제 쌍둥이 또는 이제 쌍생아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쌍둥이는 두 가지 타입의 쌍둥이가 있어요. 일란성과 이란성이 있죠. 쌍둥이는 이제 보통 출산을 할 때 함께 태어나는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쌍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란성 같은 경우에는 정자 하나와 난자 하나가 결합해서 하나의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수정란이 태아로 하나의 개체로 분열되는 과정에서 그 수정란이 딱 나눠지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일란성 쌍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두 명의 자손이 태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반대로 이란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난자가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난자가 서로 다른 정자와 결합을 해서 서로 다른 수정란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이란성 쌍둥이 또는 이제 3명, 4명도 태어날 수 있죠. 그지? 자,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란성과 이란성의 차이는요. 일란성은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2명의 자식이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2명의 자손이 유전 형질이 완전히 동일해요. 여기서 유전 형질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은 성별 그리고 생김새조차도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잘하는 것도 거의 같아요. 그렇죠. 잘하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일란성 쌍둥이예요. 그런데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수정란에서 서로 다른 자식들이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유전 형질이 서로 다릅니다. 혹시 형제 자매가 있나요? 네. 누가 있나요? 동생. 동생이 있습니까? 동생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입니까?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말해서 형제 자매가 따로따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함께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내 동생과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죠. 그죠? 특히나 지금 너도 남자이고 동생도 남자인데 같은 성별을 가지고 있어도 생김새도 다르고 몸의 덩치도 다르고, 그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도 다를 거예요. 맞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별조차도 아예 다르죠. 그런데 이란성 쌍생아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지만 어찌됐건 서로 다른 정자와 서로 다른 난자가 결합해서 서로 다른 태아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별이 같을 필요도 없고요. 생김새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어느 정도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까 일란성 쌍둥이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그냥 함께 태어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전 형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쌍둥이 연구는 바로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를 해보는 방법이에요. 일란성 쌍둥이. 그러니까 유전 형질이 완전히 동일한 쌍둥이를 연구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 유전 형질이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근데 뭘 연구하겠느냐? 바로 아까 우리 사람의 유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유전 형질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유전 형질이기보다는 후천적으로 이제 얻어진 형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중요한 거는 완전히 유전 형질이 동일하지만 어떤 환경에 따라 어떤 형질 같은 것들이 발현되거나 발현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방법이 바로 쌍둥이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네 번째, 염색체 및 유전자 분석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하고 있는 과정이죠. 염색체와 유전자 연구.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가계도 조사나 집단 조사 또는 쌍둥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보이는 모습 자체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확률상 뭐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고 많은 수로 이렇게 유전이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그것이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발현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좀 힘들거든요. 근데 점점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사람의 염색체와 유전자를 조금씩은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어떤 유전병이 왜 발현되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그대로 읽어보시면요. 염색체 수와 크기 및 모양을 분석하여서 염색체 이상에 대한 유전병 연구 여부를 파악하거나 유전자 지문을 통해 유전자라고 하는 게 사람의 지문처럼 사람마다 그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딱딱딱딱 서로 다르게끔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 여부나 또는 친자 여부 확인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염색체와 유전자 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런 염색체와 유전자 연구가 더욱더 활발해지기 시작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자, 계속 이어서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멘델의 유전 법칙 할 때 완두로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완두의 형체를 표현할 때 유전자형을 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좀 볼까요? 순종, 우성완두와 순종, 열성완두를 교배를 해서 잡종, 우성을 얻어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순종 하면은 모양에 관련된 유전자형이 서로 같은 것들, 그러니까 대문자면 대문자만, 소문자면 소문자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순종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때 모양에 관련된 거는 예를 들어 라지 R, 라지 R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순종 우성이었습니다. 반대로 열성 순종 같은 경우에는 스몰 R, 스몰 R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열성 순종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각각 자문 1대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순종 우성은 대문자 R만 줄 수가 있고, 그지? 마찬가지로 순종 열성은 소문자 R만 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잡종 1대에서는 우리가 대문자 R, 소문자 R로 이루어진 유전자형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사람의 유전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유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일인자 유전이에요. 단일인자 유전. 자, 설명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인자 유전은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한 가지 형질이 결정되는 유전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일인자 유전의 가장 포인트는 이거예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한 쌍의 대립 유전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형질을 결정할 때는 한 쌍, 즉 두 개의 유전자가 관여를 해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형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단일인자 유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딱 성립을 하려면요, 확실한 대립 유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성과 열성의 형질이 뚜렷하게 구별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앞에 봤었던 멘델의 유전 법칙을 그대로 좀 따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그 밑에 쭉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를 좀 볼게요. 대표적인 예가 PTC 민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PTC 민행. 자, 우리 주변에 PTC 용액이라고 하는 이런 화학 물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굉장히 쓴맛이 나요. 굉장히 쓴맛이 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PTC 용액 같은 것들을 유리막대에 찍어가지고 혀에다가 이렇게 딱 가져다 댔을 때 그 쓴맛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고요.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쓴맛을 느끼는 사람은 PTC 용액에 대해서 우성 형질을 가진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그 PTC 용액의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PTC 용액 쓴맛을 못 느끼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쓴맛도 못 느끼나요?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쓴맛은 느끼는데 PTC 용액에 대해서만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PTC 미멘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ABO식 혈액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따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마선이나 귓볼 모양이 있습니다. 귓볼 모양. 좀 잘 나오는 것들만 좀 볼게요. 귓볼 모양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가면은 혐알기식이 있고요. 혐알기. 그 다음에 계속 좀 나가보면은 RH식 혈액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RH식 혈액형. 근데 일단은 지금 선생님이 예로 들어놓은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하고 지금 현재 요 RH식 혈액형, 그 다음에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ABO식 혈액형. 요거는 그 예도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PTC 미맹이나 귓볼 모양 혐알기 같은 경우에는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것을 꼭 좀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아까 PTC 미맹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귓볼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있을 때, 귀의 모양을 살펴보면은 귀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고요. 귀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귓볼이 떨어져 있는 사람과 귓볼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랬을 때 분리형 또는 부착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리형이나 부착형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일인자 유전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형질입니다. 그 다음에 혐알기 같은 경우에는 혀를 동그랗게 말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이렇게 U자 모양으로. 그러니까 혀를 동그랗게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말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말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일인자 유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멘델의 유전 법칙 하면서도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성의 형질이 있고 열성의 형질이 있는데 자꾸 학생들이 우성은 좋은 거고 열성은 나쁜 거다라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PTC 미뱅 같은 경우에도 쓴맛을 느끼면 우성이고 못 느끼면 열성이에요. 그러면은 우성이면 좋은 거였고 열성이면 나쁜 걸까요? 아닌 거야.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귓볼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우성이고 붙어 있는 사람이 열성입니다. 근데 붙어 있으면 그럼 이상한 거야? 아니란 말이지. 혀를 말 수 있는 게 우성이고 혀를 못 마는 게 열성이에요. 그러면은 혀를 못 말면은 뭐가 이상한 건가? 아니라는 거지.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단일인자 유전에 이런 PTC 미맹이나 또는 귓볼 모양 또는 혐알기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요거 RH식 혈액형과 ABO식 혈액형이 있다는 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ABO식 혈액형부터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요거 단일인자 유전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ABO식 혈액형을 다른 표현으로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복대립 유전. 그런데 이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부터 우리가 보는 이 혈액형, 이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종류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이때 이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그런데 그 세 가지가 A, B, O가 있는 거야. 알았니? 근데 이렇게 세 가지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씩 짝지어서 어떤 혈액형을 나타내는 것을 복대립 유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 종류 세 가지는요, 얘네들이 완벽하게 우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열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A형과 B형은 우열관계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중간 유전입니다. A형과 B형의 A와 B의 유전자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A와 B 유전자는 모두 다 O형에 대해서는 우성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현재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가 각각 존재하면서 A 유전자와 B 유전자는 결과적으로 우열관계가 불분명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혈액형이 결정이 됐냐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네 가지 혈액형이 있습니다. A형이 있고요, B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AB형이 있고 O형이 있고, 맞죠? 그랬을 때 A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두 가지가 대립 유전자여야 돼요. 이 중에서 두 개를 잡을 겁니다. 알겠지? 그랬을 때 A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A와 A가 섞여 있는 거예요. 알겠니? A와 A가 함께 있는 경우가 A형 유전자예요. 그리고 또한 A와 O가 함께 있는 경우도 역시 A형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A와 O가 함께 있을 때 A가 O에 대해서 우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A형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요 B형 같은 경우에도 B와 B가 함께 있으면은 역시 B형이에요. 그리고 B와 O가 함께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B형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B형이 O형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 O가 있어도 B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AB형은요, A 유전자와 B 유전자가 함께 있는 경우가 바로 AB형입니다. 다른 경우는 없어요. 이 경우에는 말 그대로 A 유전자와 B 유전자의 우열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둘이 함께 나타나는 중간 유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O형 같은 경우에는 O와 O가 함께 있어야지만 O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O형은 A, B에 대해서 모두 다 열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A 유전자나 B 유전자를 함께 가져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O형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이 각각의 혈액형들을 결정하는 요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의 혈액형과 동생의 혈액형을 알고 있니? 엄마야, 아빠요. 엄마, 아빠 조금. 엄마 O형, 아빠 B형, 동생 B형. B형? 자, 한번 너네 집의 혈액형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까? 응? 자, 아버지가 있고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주원이 너가 있어. 알겠니? 그랬을 때 뭐 아들 한 명, 그리고 동생도 남자애라 그랬지? 뭐 아들. 두 명의 자식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아버지가 무슨 형? B. B형. 아버지가 지금 B형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O형이라고 했나요? 네. 좋아. 자, 그러면 너는 무슨 형이니? O형. 응, 너는 O형. 그리고 동생은 B형. B형이라고요. 자, 봅시다. 일단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B형과 O형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B형이니까 B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O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어머니는 O형이니까 무조건 O밖에 안 되거든요. 맞죠? 그렇다면은 아버지는 과연 B형과 O형 중에서 과연 무슨 형태에 해당을 하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맞지? 근데 지금 보니까 너는 O형이야. 그럼 너는 두말할 것도 없지. 어떻게 돼야 돼? O가 돼야 될 거 아니? 맞지? 근데 잘 봐. 이때 어머니는 O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전자로 뭐밖에 못 줘요? O밖에 못 줍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B형에 해당을 해버린다면 무조건 무슨 형을 줄 수밖에 없어요? B형밖에 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B형을 줄 수밖에 없다면 너는 절대 O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맞지? 그런데 대신에 아버지가 만약에 B오형이라면 B 대신에 O형도 줄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너는 O형이 될 수가 있겠지. 이해가 돼? 따라서 아버지의 혈액형의 유전자형도 결과적으로 B5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너의 동생인 B형이 나타난 그 친구도 어머니는 무조건 O형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B형이 되려면은 아버지가 무조건 뭘 줄 수밖에 없다? B형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남자죠. 그리고 여동생이 있어요. 자, 사실 뭐 남녀 구별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근데 아버지가 A형이고요. 어머니가 B형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A형이에요. 사실 말이야.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제 참 여러 학원에서 많은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데 항상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별 그렇게 좀 흥미가 없는 것 같은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선생님한테 혈액형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꽤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데 뭐 조금 친해졌다 싶으면 이제 선생님 혈액형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한 번도 선생님은 혈액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형인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선생님은 무슨 형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다 B형 아니면 AB형이에요. 선생님은. 그리고 가끔 O형들이 나옵니다. 도리어 선생님의 혈액형이 A형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뭐 이제 혈액형에 따라 이제 어떤 사람의 성격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B형 아니면 AB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바람둥이에다가 약간 좀 사이코 같은 기질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나 봐. 약간 좀 미친 것 같다 이거죠. AB가 천재 아니면 사이코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사실 뭐 B형이라면 뭐 바람둥이에다가 굉장히 좀 거친 건가요? 거칠기도 하고. 그래? 좀 거칠고? 아 그럼 내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좀 거친가 보구나. 그렇게 보이나 보구나. 다혈질이 오형. 다혈질. 다혈질이 O형이요. 오형이 O형이 약간 좀 둥글둥글하지 않습니까? 성격이. 둥글하면서도 약간 좀 다혈질이 있고 또 오형이 뭐였지? 되게 착하거나 되게 나쁘기도 하고 그래요? 반대로 뭐 이제 A형 같은 경우에는 소심. 굉장히 좀 소심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가만히 듣고 보다 보면은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구별을 해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4가지 성격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상하잖아. 안 그래? 그래서 선생님의 A형이요. 굉장히 소심합니다. 수업 제대로 안 듣고 이러면 집에 가서 일기 쓸 거예요. 죽어라 이러면서. 자, A형. 여동생은요, O형이에요. 자, 선생님 집안의 가계도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AOBO형. 아버지가 A형이니까 아버지는 AA 아니면은 A5가 나올 수 있겠네요. 어머니는 B형이니까 BB 아니면은 B5가 나오겠죠. 맞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 여동생이 O형이에요. 그러면은 무조건 O5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여동생은 어디 다리 밑에도 주워오지 않는 이상, 그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O형을 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알짤 없죠 뭐. 아버지가 A5, 그죠? 어머니가 B5에 해당한다는 게 확실해진 거지. 맞지?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A형이에요. 그럼 선생님은 좋든 싫든 간에 무조건 A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A 유전자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가 A 유전자를 줬을 거예요. 어머니는 못 주니까. 근데 대신에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유전자를 줄 때 B를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B를 주면 선생님이 AB형이 될 테니까. 대신에 뭘 줄 수가 있어? O형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의 유전자형은 A5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보면은 ABO식 혈액형은 사람의 혈액형을 결정하는 요소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2개의 유전자들이 짝을 지어서 혈액형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도 유전자의 종류가 3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유전을 복대임 유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때 A와 B는 무혈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거, 그 다음에 O형에 대해서는 항상 2 유전자가 모두 무성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 그래프의 왼쪽을 보면은요, 단일인자 유전에 대한 내용이 또 다르게 정리가 좀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그 부분을 좀 볼까요? 그 부분에 보면은 이 단일인자 유전이 일어날 때 이런 유전자가 사람의 염색체의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랬을 때 저 단일인자 유전이 일어날 때 그 유전자가 염색체 중에 상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형질이 상염색체에 있다면요. 상염색체는 뭐야? 남자와 여자가 공통적으로 가진 염색체죠. 그러니까 특별히 남녀 구별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유전입니다. 근데 반대로 성염색체라면은 성염색체에는 X도 있고 Y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예를 들어 X염색체에 있느냐 또는 Y염색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남녀의 발생 빈도에 차이가 생겨버리는 그런 유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보면요. 얘네들은 남녀의 발생 빈도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남자와 여자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남자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여자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아까 우리 쭉 봤었던 이런 예 중에서 얘가 뭐가 나야겠죠? 혐알비, 귓볼 또는 PTC 유전, PTC 비냉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좀 전에 봤었던 AB50 혈액형 그리고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줄 RH식 혈액형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상염색체 유전에 의해 나타나는 그런 유전입니다. 남녀 발생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혈액형도 AB O형 그 다음에 AB형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남자에게서 A형이 많이 나타난다, B형이 많이 나타난다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요 남녀 발생 빈도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그 얘가 뭐가 있느냐? 얘가 혈우병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맹. 혈우병, 생맹. 그리고 또 다른 얘가 귀 속 털. 그거 뭐라고 그러더라? 귀 속 털 뭐라고 그러는데? 그냥 귀 속 털이라고 하자. 요 귀 아래에 털 나는 거 있죠? 그런 털 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염색체 유전에 의한 현상입니다. 그러니? 그런데 요 성염색체 유전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녀의 발생 빈도에 차이가 생길 때 그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게 X염색체에 있느냐 또는 Y염색체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이 각각의 예 중에서 지금 현재 요 혈우병이나 생맹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자가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요 X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X염색체 위에 있어요. 그래서 X염색체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유전 형질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반성 유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성 유전. 오케이? 그런데 요 귀 속 털이 많이 생기는 이런 하나의 유전은요 Y염색체 위에 있어요. Y염색체. 그랬을 때 요 유전을 우리가 한성 유전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한성 유전. 자, 선생님이 저 예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혈우병이 뭔지 알고 있나요? 드라마에서 보는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혈우병이라고 하는 질병은요 피가 굳지 않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처가 나면은 자연스럽게 피딱지가 생기죠. 피딱지가 표준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닦지 않는다 그랬을 때 그 피딱지 한자어로 쓰면 혈병이라고 하는데 피딱지라고 하는 게 실제 표준어예요. 그런데 그 피딱지가 생기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처가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은 상처 부위로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혈소판 같은 것들이 이동을 해서 거기서 터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피딱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피가 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혈우병 환자들은요 피가 안 멎어요. 그러니까 피딱지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참 사는데 불편하겠죠. 너무너무 불편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상처가 나거든요. 근데 그 알게 모르게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멎질 않으니까, 지혈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병원 가야 돼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음식 나가면서 칼질하다가 손가락 같은 데 살짝 비었어요. 그럼 우리 그냥 해버리면 그냥 나와버리거나 아니면 델밴드 바르고 약 바르면 끝나는 거지. 혈압병 환자들은 어때? 바로 병원 가야 돼. 왜? 피가 안 멎으니까. 피가 안 멎고 계속 나니까 나중 되면은 피가 너무 많이 빠져나오면 사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지? 물론 혈액병도 이렇게 등급이 좀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정말 심한 환자들이 있고 덜 심한 환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피 좀 안 멎으면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일상생활하는데 정말 많은 그런 피해가 있겠죠. 맞지? 그래서 이 혈압병 환자들이 있는데 이 혈압병 환자들은 이 혈압병 유전자가 X 염색체 위에 있거든요. X 염색체 위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남녀의 발생 빈도가 좀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먼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가 XY를 나타내야 되죠? 맞지? 그런데 이때 혈우병 유전자를 우리가 이렇게 X 염색체 위에다가 이렇게 다시를 써가지고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남자의 X 염색체 위에 아무런 혈우병 유전자가 없다면요, 이 사람은 당연히 뭐야? 정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만일 XY인데 요 위에 이렇게 염색체 유전자가 있어요. 혈우병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혈우병 환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요, 봐봐. 여자는 X 염색체 두 개를 가지죠. 그래서 만일 두 염색체 위에 아무것도 없다면요, 이 사람은 당연히 정상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XX 염색체가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혈우병 유전자가 다행히도 정상 유전자에 비해서 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X에 지금 혈우병이 있고 없는 게 각각 있다면은 없는 X 때문에 정상으로 나타나요. 다행히도 열성입니다. 그러니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정상이지만 보인자라고 표현합니다. 보인자. 알겠니? 자, 그런데 만일 X 염색체 위에 각각 혈우병 유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다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혈우병 환자. 아닙니다. 사망입니다. 알겠니? 갑자기 극단적으로 가버립니다. 사망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실질적으로 혈우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 만일 X 염색체 위에 두 개 모두 혈우병 유전자가 있다면은 이 여성은 혈우병 환자로 태어나지 않고요, 태아 때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 그래서 혈우병 환자들은 원래 여성 환자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물론 예외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혈우병 환자 중에 여자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상태에서라면요, 여성은 X 염색체 위에 두 개 모두 혈우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경우에는 그냥 사망을 해버린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 중에서는 혈우병이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혈우병 환자가 있을 수 있잖아. 이게 혈우병 유전자가 있어도 Y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혈우병이 발현이 되는 건데 Y 때문에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 경우에는 사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거를 우리가 가계도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남자를 네모나게 그리고 여성을 동그랗게 이렇게 많이 그리거든요. 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3명의 자식을 낳았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남자아이 1명, 그 다음에 여자아이를 각각 2명을 낳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혈우병에 대해서 정상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어머니도 정상이에요. 그런데 나타난 자식 중에서 3명 중에 남자애가 혈우병이에요. 그리고 둘 다 정상이에요. 알겠니? 그러면은 과연 지금 현재 이 가계도에 나타나 있는 아버지들부터 자식까지는 각각 유전자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이때 아버지가 정상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X 위에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 없다는 거야? 아니죠. 아버지가 정상이려면은 무조건 이거여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없는 거야. X, Y라고. 알았어? 근데 어머니가 정상이래요. 근데 정상이어도 진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알겠니? 아니면은 보인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아직까지 어머니. 알겠어? 자, 그런데 그 중에 자식 중에 혈우병 환자가 나타났어. 그러면은 지금 남자애니까 이렇게 돼야지만이 무조건 혈우병 환자가 나타나겠죠. 그지? 자, 정치야. 여기에 지금 X형 색채 위에 혈우병 유전자가 무조건 있어야지만이 지금 현재 이 남자애가 혈우병이 나타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봐봐.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남자 아이를 낳았다면은 아버지는 무조건 뭘 줘야 돼요? Y를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혈우병이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X는 누가 줬다는 이야기야? 어머니가 줬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그러면은 어머니는 무조건 혈우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정상이어도 혈우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이가 이렇게 혈우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요 지금 2명의 여학생들이 있잖아. 여자아이들 있잖아. 맞지? 그랬을 때 이 2명의 여자아이들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자아이들이 나타나면 무조건 아버지가 X를 줘야 되죠. 맞지? 근데 정상 X를 각각 여학생들에게, 여자아이들에게 줄 텐데 문제는 어머니가 보인자예요. 어머니가 보인자다 보니까 문제는 지금 현재 X 위에 혈우병이 있는 염색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2명은 모두 다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정상 X를 주고 어머니가 정상 X를 줬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아버지는 정상을 줬는데 어머니가 혈우병 유전자를 줘서 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아직까지 확인이 불가능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확인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도 조사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어떤 유전자형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나타난 자료로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어? 이런 경우에는 지금 2명의 여자아이들이 얘가 지금 정상인지 아니면 보인자인지 그걸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자료가 더 있다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있는데 여기까지의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요 여자애가 남자애랑 하나 결혼을 했다고 쳐봐. 알았니? 근데 여기에서 다시 혈우병 자식이 태어나버렸어. 알겠니? 여긴 정상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요 결혼한 남자 같은 경우 정상이니까 X, Y일 거거든? 근데 혈우병 자식이 태어났다면은 무조건 X 프라임 Y가 돼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이 경우에는 어머니가 X 프라임을 줬다라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보인자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는 있는 거야. 하지만 이런 자료조차 없다면은 확인이 불가능한 거죠. 알겠어? 자, 이게 지금 현재 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에서 바로 이 X염색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성유전의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알겠어? 자, 그런데 봐봐. 이 혈우병 말고 생맹도 있잖아. 생맹. 알겠니? 근데 만일 이게 지금 생맹이라면은 봐봐. 생맹은 색깔 구별 못하는 거지. 모든 색깔들 다 구별 못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적색과 녹색을 구별 못하는 적록생맹 뭐 이런 생맹들이에요. 아마 그
학교에서 신체 검사 같은 거 할 때 생명 검사 해본 적 있을 거야. 정상이다 아니면 색약이다 뭐 생명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있거든. 막 점점점 찍혀 있는 거 이렇게 글자가 뭐가 적혀 있는지 알거나 아니면 숫자 적혀 있는 거 보든가 아니면 길 따라가는 거 뭐 이런 거 실험 이런 거 너네 보고 해보라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생명 검사를 하는데 봐봐 이게 만일 생명이라면요 생명 유전자도 X 염색체 위에 존재하거든. 그러니 근데 이것도 열성이야. 그래서 이 경우에 생명으로 따진다면은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생명이야. 알겠지? 생명이라면은 그리고 당연히 요거 정상일 거야. 요거는 어떻게 나올까요? 요거? 아니요. 야 설마 생명인데 죽으려고. 정상이야. 대신에 뭐가 되는 거야? 원자가 되는 거야. 알았니? 그리고 나서 만약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면은 설마 생명 때문에 죽진 않아요. 그래서 잠깐 그걸 못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생명이 나타나는 거겠지. 알았니? 그러면 봐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생명으로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요. 지금 남자 같은 경우에는 X 위에 하나만 있어도 생명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성은 X 위에 두 개가 있어야지 생명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발생 빈도가 누가 더 많을까? 남자가 많겠어, 여자가 많겠어? 간단한 거잖아. X 위에 하나만 있어도 생명이고 얘는 두 개 있어야 생명이니까 당연히 발생 빈도는 누가 높아요? 남자가 많겠지. 맞지? 이렇게 해서 발생 빈도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봤었던 게 X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이 반성 유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은 한성 유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야, 근데 한성 유전은 봐. 한성 유전은 Y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는 거야. 오케이? 야, 근데 Y 염색체는 남자만 가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Y 염색체 위에 이렇게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요 남자에게만 유전이 돼. 여자에게는 안 나와. 사람 귀를 이렇게 좀 잘 보면은요 귓구멍에서 이렇게 털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좀 웃기지? 그지? 그런데 이렇게 귀에서 이렇게 털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저 귀 속 털이 막 자라는 그런 현상이거든. 근데 저게 Y 염색체 위에서만 존재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귀 속 털이 막 삐져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여자에게서 안 나타나요. 100% 남자에게서만 나타나요. 알겠니? 봐봐. 아버지가 한성 유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X, Y 프라임이죠. 그지? 네. 어머니는 XX입니다. 그러면 자 봐봐. 이때 자식을 낳았는데 남자애랑 여자애가 나왔어. 그러면은 아버지는 남자에게 무조건 뭘 줘야 돼? Y 줘야 되지. 그지? 네. 그러면 아버지가 Y 주고 어머니가 X를 줬을 때 X는 상관이 없고요. 아버지가 준 Y 위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 유전자가 있지. 그대로 유전이 되거든요. 아버지가 귀속털이 막 삐져나오니까 남자애도 귀속털이 삐져나오는 거예요. 알았어? 그리고 여학생은 여자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 그런데 자, 이 남자애가 자라서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남자애들만 낳았어요. 알았니? 그러면 이 여자가 XX일 때 지금 현재 얘네들 두 남자애들은 모두 다 어머니로부터 X를 받겠죠. 그러면 아버지한테 뭐 받아야 돼? 무조건 Y 받게 되지. 그랬을 때 모든 Y엔 다 뭐가 있어? 유전자가 있죠. 알았니? 그럼 다 귀속털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네. 이런 식으로 한성 유전은 남자에게만 전달이 되는 유전을 우리가 한성 유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해되니?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과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좀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저거 RH식 혈액형만 잠깐 하나만 좀 더 하고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 RH식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혈액형을 A형, B형, C형 뭐 이렇게 부르는 것과 함께 그 앞에 RH 플러스다 또는 RH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 RH식 혈액형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RH식 혈액형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각각 짝을 짓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RH 플러스가 우성입니다. 알겠어? 그러면 RH 플러스 유전자를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무조건 혈액형은 RH 플러스가 나오겠죠. 반대로 RH 마이너스 유전자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RH 마이너스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RH 플러스가 RH 마이너스형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그거 있잖아.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하거나 이러면은 서로 간에 수혈을 해주는 경우가 있지. 맞지? 근데 봐봐. 이때 보통 수혈을 할 때 기본 원칙은 RH식 혈액형도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형도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RH식 RH 플러스에 A형인 사람이 사고가 나잖아. 그럼 이 사람은 이런 혈액형을 수혈받는 게 원칙이에요. 알았어? 그런데 너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니? 뭐 예를 들어서 A형이 사고가 났을 때 O형이 소량 수혈해 줄 수 있다. 뭐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지. 맞지? A형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B형 혈액형을 수혈할 수는 없어요. A형 사람에게 B형을 수혈하잖아요. 그러면 혈액이 굳어버려요. 그 때문에 안 되거든.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같은 혈액형끼리 수혈하는 게 맞아. 그런데 이때 RHC 플러스 A형인 사람은요, 만일 정말로 피가 소량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RH 플러스 O형 같은 사람에게도 그냥 수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보세요. RH 마이너스에 A형인 사람은요, 예를 들어 이 사람에게 수혈이 가능해. 알았어?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수혈이 안 됩니다. 알겠어? RH-형 혈액형들은요, 만일 수혈을 하려면은 무조건 같은 RH- 혈액형끼리만 서로 간에 이 수혈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소량 수혈 같은 경우에는 RH 플러스나 RH 마이너스만 같다면은 서로 다른 혈액형이 조금씩은 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같은 혈액형을 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RH 마이너스형들은 모두 RH 마이너스형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RH 플러스가 우성이고 RH 마이너스가 열성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RH 플러스형이에요. 그러니까 RH 마이너스형인 사람들은 굉장히 수가 적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약 사고가 나가지고 피가 정말 급할 때는 우리나라 혈액 저장 창고에도 RH 마이너스형이 부족할 때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는 서로 간에 어떤 카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RH-형의 뭐 A형이 정말 급하다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RH-형인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수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냐면은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로 돕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런 혈액형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자, 우리가 좀 전까지 해서 단일인자 유전에 대한 내용들을 보셨어요. 그죠? 특히 단일인자 유전은 두 개의 대립 유전자가 쌍을 이뤄서 어떤 형질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특히 그런 유전자들이 상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성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각각 남녀 발생 빈도의 차이가 없느냐 아니면 있느냐, 그런 것들을 구별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다인자 유전인데, 자, 이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요, 설명에서 보는 것처럼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영향을 미치는 유전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있었죠. 그지? 그런데 다인자 유전은 한 가지의 형질을 두 쌍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쌍 이상이라면 유전자가 막 4개 또는 6개 또는 8개 막 이렇게 돼버려야 되겠죠. 맞지? 자, 그러면 설명 보세요. 한 가지 형질에 대해 여러 가지 유전자가 한 가지 형질 발현에 관여하고 형질 발현이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자, 두 번째로 대립 형질의 우열 관계가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표현형이 굉장히 다양하다. 두 번째, 우열 관계가 불분명해요. 우열 관계가 불분명하고요. 세 번째, 개체들의 변이가 점진적인 연속 변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형질 분포가 정상 분포 곡선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형질 분포가 정상 분포 곡선 형태로 나타난다. 자, 이런 다인자 유전의 예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다인자 유전의 예는요. 다인자 유전의 유전 종류는요. 피부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피부색 또는 키. 그 다음에 몸무게나 또는 사람의 지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다인자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표적인 예로 키나 몸무게 같은 거 좀 볼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사람의 키가 크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 아니죠. 맞지? 키가 큰 사람부터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제 평균값을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맞죠? 몸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무게가 적다 많다 이게 딱 두 가지 종류가 아니고 몸무게가 작은 사람부터 많은 사람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쫙 존재를 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서 또 역시 평균 몸무게 같은 것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키나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전에 의해서도 작은 키와 큰 키가 어느 정도 좀 정해지기도 하지만 얼마만큼 환경에 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얼마만큼 식습관이 좋으냐 또는 나쁘냐 이런 거에 따라서 키나 몸무게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이런 이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딱 우열관계가 불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주로 보게 되는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피부색 유전이거든요. 피부색 유전. 자, 그런데 밑에 보면은 다인자 유전의 예에 사람의 피부색 유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사람의 피부색은요. 자, 피부색은 역시 세 가지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게 A, B, C 세 가지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유전자가 각각 대문자 ABC가 있고 소문자 ABC가 있다. 알았어? 그런데 이때 사람의 피부가 굉장히 하얀 사람들 있죠. 그리고 반대로 굉장히 까만 사람들 있잖아. 맞지? 우리가 그것을 뭐 백인, 흑인 이렇게 나누기는 좀 힘들지만 하여튼간 하얀 사람을 뭐 백인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까만 사람을 흑인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구별하진 않아요. 알았죠? 자, 그랬을 때 정말 하얀 사람은 예를 들어 A가 2개가 있고 B가 2개가 있고 C가 2개가 있어서 총 6개의 유전자를 가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얀 사람은 소문자 A와 소문자 A, 소문자 B와 소문자 B, 소문자 C와 소문자 C를 가지는 경우가 정말 하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매우 흰색을 나타내요. 반대로 정말 까만 사람은 다 대문자만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랬을 때 이 예를 들어 A를 많이 가지면 하얗다, B를 많이 가지면 하얗다, C를 많이 가지면 하얗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A든 B든 C든 2개씩 짝지을 수 있죠. 그래서 총 6개잖아. 맞지? 그랬을 때 이 6개의 유전자 중에서 대문자가 몇 개고
소문자가 몇 개냐에 따라 가지고 피부색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소문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하얘지는 거고, 반대로 대문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피부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쳤을 때 이 사람은 줄 수 있는 유전자가 A에 대해서는 스몰 a, B에서도 스몰 b, 그 다음에 C에 대해서도 스몰 c밖에 못 주죠. 이 사람은 각각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만 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은요, 대문자 A와 소문자 A, 대문자 B와 소문자 B, 대문자 C와 소문자 C를 가져버리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나타난 자녀는 대문자 3개와 소문자 3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피부색이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중간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뭐 여기 백인, 흑인 이렇게 했다면 뭐 여기는 갈색 정도의 피부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지. 그렇게 했을 때 만일 똑같은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서 그대로 내려가잖아요. 응? 그냥 그대로 내려가잖아요. 아니죠. 이렇게 각각의 결혼을 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각각의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유전자형이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봐봐요.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거는 자가 A, B, C 줄 수 있지. A, B, C 줄 수 있죠. 이해되니? 그 다음에 A, B, C 줄 수 있지. 그 다음에 A, B, C 줄 수 있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니? 대문자와 소문자라는 거. 그리고 나서 또 있죠. 예를 들어 스몰 a, 대문자 b, 대문자 c 줄 수 있고, 스몰 a, 대문자 b, 스몰 c 줄 수 있고, 스몰 a, 그다음에 스몰 b, 대문자 c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스몰 a, 스몰 b, 스몰 c 줄 수 있는 거죠. 맞지?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죠?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8가지가 다 나왔지?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거 있나? 없지. 그러면은 한 사람마다 총 8개의 유전자를 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도 8개 줄 수 있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유전형은 8 곱하기 8이니까 총 64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64가지의 이제 각각의 피부색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종류가 굉장히 많죠. 맞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피부색들을 다 조사를 해보잖아. 그러면 64가지의 유전자형 중에서 실질적으로 표현형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색깔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이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형질 분포가 정상 분포 곡선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지? 자, 우리 교재 왼쪽에 52쪽 왼쪽에 보시면 사람의 피부색이 나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저 64가지를 다 조사를 한 다음에 대문자와 소문자가 각각 몇 개씩인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야. 알았니? 그랬더니 자 봐봐. 예를 들어 소문자, 여기가 소문자의 개수,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문자의 개수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소문자만 6개 가지고 있고 대문자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얀 거지. 반대로 소문자는 하나도 안 가지고 대문자만 6개를 가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그 사이에는 5개, 1개, 4개, 2개, 3개, 3개, 2개, 3개, 2개, 4개, 1개, 6개, 1개, 5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현재 색깔이 점점 피부가 어두운 색으로 바뀌는 거죠. 그치? 그렇게 해서 그 개수가 몇 개인지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봐요. 얘가 64분의 1, 한 가지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64분의 6이 나온 거고, 그 다음이 64분의 15가 나온 거고, 그 다음이 64분의 20만큼 나온 거고, 그 다음이 다시 64분의 15, 64분의 6, 그 다음에 64분의 1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각각 나오는 개수가 서로 다른데 특히나 어떤 평균값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다인자 유전이었습니다. 자, 오른쪽 넘어가시면 페이지 53쪽에 몇 가지 자료들 나와 있으니까 자료 확인하고 우리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가계도 분석의 예가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 가계도 분석을 할 때 어떤 유전병에 대해서 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유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유전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자식에게서 어떤 유전병들이 나타난다면은 그 발생 빈도가 몇 % 정도 될지 이런 것들을 막 따져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유전병이 예를 들어 단일인자 유전인지 다인자 유전인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다루기가 좀 힘듭니다. 왜일까요? 너무 많거든. 맞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시간 내에 그걸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인자 유전에 관련된 문제들보다는 단일인자 유전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단일인자 유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도 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그 유전병에 관련된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 그리고 성염색체 위에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예 문제에서 다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PTC 미맹에 대한 유전병 조사이다, 유전 연구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유전에 대한 가계도 조사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아 PTC 미맹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지 라고 하면서 바로 시작을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다음의 가계도는 생명 유전에 대한 가계도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아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지 하면서 바로 나가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은 어떤 유전병에 대한 가계도 조사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우리는 그것이 상염색체에 의한 것인지 성염색체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구별 방법이 눈으로 본다고 해서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봐야 되는 거야. 만일 이것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면 하면서 유전 가계도를 쫙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잘 맞아 떨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면 상염색체가 아닌 성염색체겠지 라면서 바꿔서 해야 돼요. 근데 또 있잖아. 성염색체는 X염색체의 유전병이 있는 반성 유전이 있고요. Y염색체 위에 있는 한성 유전이 있잖아요. 그것도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 문제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많은 학생들이 귀찮아하기 때문에 문제를 어려워하기도 하거든요. 이거 절대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다 보면은 유전에 관련된 문제들은 특히 가계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한 문제 푸는데 막 5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그런 유전 문제만 정말 많이 나오면은 시험 시간 내에 어떻게 다 풀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제지를 이렇게 보다가 뒤에 있는 문제를 딱 보면은 뒤에 있는 문제는 그런 가계도 조사 문제들이 잔뜩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 뭐 숙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우리 수업 시간 내에 푼다거나 이래 보면은 어우 막 시간이 장난 아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봐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해보는 수밖에 없어. 나도 봐도 안 돼. 내가 그냥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들여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쭉 보고 바로 뒤에 교재를 딱 펴보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문제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문제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들이 바로 나와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단원에서는 그런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내신 문제를 푼다거나 또는 뭐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거나 그렇게 돼버리면요 거기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유전에 관련된 문제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유전 문제가 많이 나와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밖에 출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귀찮다고 생각하고 유전 문제들을 싫어하면은 나중에 그게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귀찮아도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가계도 분석의 예를 하나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니까 정상 남자, 그 다음에 정상 여자, 유전병 남자, 그 다음에 유전병 여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유전병에 관련된 그런 조사인데, 자, 이제부터 이 정상 남자와 정상 여자를 각각 하얀색으로 표현할 거예요. 하얀색. 얘네 둘은 정상이야. 그리고 어떤 유전병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유전병을 가지고 있으면 남자도 빨간색, 여자도 빨간색으로 유전병을 표현을 해볼 겁니다. 알겠죠? 자, 가계도 분석 그대로 보세요. 자, 제일 먼저 보니까 1번 남자와 2번 여자는 정상입니다. 1번과 2번은 정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서 나타난 자식이 여성이 유전병입니다. 맞죠? 근데 이 유전병 여성이 정상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맞죠? 그랬더니 여기서 자녀를 3명을 얻었는데, 유전병을 가진 남자 아이가 하나가 태어났고요. 그죠? 그리고 정상인 남자의 하나, 그지? 정상인 여자의 하나를 각각 얻었습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이 가계도를 보고 우리가 이 유전병이 어떻게 유전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제일 먼저 가설입니다. 가설을 세웁니다. 제일 먼저 이 유전병이 단일인지 다인자 유전인지를 먼저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인자 유전은 안 나와.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단일 유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일인자 유전이라면은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을까? 아니면은 성염색체 위에 있을까? 이것부터 먼저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규칙을 하나 좀 세워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이라면요, 특별히 X, Y 같은 염색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떤 유전병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의 그냥 기호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멘델 유전 법칙에서도 모양에서 둥글면 R, 그 다음에 뭐 주름지면 스몰 r 이렇게 적었었고요. 뭐 아니면 색깔 같은 경우에도 황색이면 대문자 Y, 녹색이면 순문자 Y 이렇게 막 적었었지. 이거는 너가 문제를 풀 때 딱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냥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 알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만일 이 상염색체에 대한 내용으로 이 가계도를 분석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본다면은, 예를 들어 선생님은 이 유전병을 A, 알겠니? 대문자 A 또는 소문자 A로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하지 않은 게 하나 또 더 있는데, 예를 들어 유전병에 나타내는 그 유전자 자체가,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던 거는 열성 유전자였거든요, 대부분이. 맞지?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유전병이 꼭 열성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성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감안을 해줘야 돼.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일단 그거는 약간 좀 너무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건 좀 일단 차치를 해두도록 하고, 일단 우리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일단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딱 생각을 하고, 대문자 A가 정상이고 소문자 A가 어떤 유전병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성염색체는 생각하지 말고 상염색체부터 먼저 가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다시 가봅니다. 자, 1번은 지금 정상 남자예요.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상관이 없지. 맞지? 어차피 상염색체니까. 그러면은 정상이 나타나려면은 예를 들어서 대문자 A, 대문자 A를 가지든 아니면은 대문자 A, 소문자 A를 가지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 여자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이니까 대문자 A, 대문자 A를 가지든 아니면 대문자 A, 소문자 A를 가지면 될 거예요. 맞죠? 그런데 자, 3번 아이가 지금 유전병이 나타났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유전병을 열성으로 생각을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열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3번은 무조건 좋든 싫든 뭘 가져야 돼? 스몰 a랑 스몰 a를 가져야 되겠지. 맞지? 자, 그런데 4번이 지금 정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도 대문자 a, 대문자 a를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 또는 대문자 a, 소문자 a를 가질 수도 있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자, 그 전에 아까 3번이 대문자 a, 소문자 a, 소문자 a가 나왔으니까 그 위에 있는 아버지들 1번과 2번 부모는요 무조건 스몰 a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대문자 a와 소문자 a,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니? 자, 우리 확실하게 정해진 거는 이렇게 체크를 해놓도록 하자. 그럼 얘도 이제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지. 맞지? 그 상태에서 자, 이 두 가지가 또 역시 4번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타났어? 역시 마찬가지 유전병이 나타났지? 그럼 소문자 A, 소문자 A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도 확실해졌어. 그러면 어차피 3번은 소문자 A밖에 못 주니까 얘도 소문자 A를 줘야 된다는 거지. 좋아. 그럼 어떻게 해? 이건 뭐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이때 이제 6번과 7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둘 다 정상이야. 둘 다 정상인데 이때 3번 어머니는 무조건 뭐밖에 못 주지? 소문자 A밖에 못 줘. 맞지? 그러면 정상이 나오려면은 라지 A,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4번 부모가 뭘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문자 A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만 6번과 7번이 각각 정상적으로 이런 형태를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 아,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현재 상염색체로 설명을 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맞죠? 여기서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그지? 그럼 끝인 거야, 일단은. 일단 끝인 거야. 근데 만일 성염색체에 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자, 이거를 그대로 똑같이 한번 좀 그려놓고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우리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고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자, 이번에는 성염색체 위에 있다고 쳐봅시다. 성염색체 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단성 유전도 있을 수 있고 한성 유전도 있을 수 있고. 맞지? 이때 X가 정상이고 X 프라임이 유전병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게 우성이에요. 마찬가지로 Y 유전자 위에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알겠죠? 한성 유전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딱 봐도 안 돼. 왜냐하면은 한성 유전은 Y형 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는 거니까 여자가 나타날 수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탈락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탈락. 알겠지? 나머지만 이제 반성 유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정상 남자잖아요. X 위에 유전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유전병에 걸려버리겠지.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그냥 X, Y가 돼야 돼. 이거 결정. 맞지? 이거 확실하게 결정. 이제 그럼 야, 4번도 마찬가지 아니겠니? 아니 4번. 이 사람도 무조건 X, Y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정상이니까. 맞지? 좋아. 여기까지 됐어. 그런 다음에 여기도 있네. 얘도 무조건 X, Y. 그치? 이거 딱 정해진 거야. 맞죠? 그런 상태에서 2번 정상이다. 그런데 정상은 여성인 경우에는 X, X 두 가지를 가져도 정상이고 아니면 보인자를 가져도 정상이잖아요.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 근데 지금 둘 중에 구별이 안 돼. 어머니가 보이냐고. 어머니가 보이냐고. 근데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일단 이거 두 개가 지금 다 가능한 거야. 그 상태에서 3번 보세요. 여자인데 지금 현재 유전병이 나타났지.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사망한 거 아니야? 그거는 아니라니까. 혈우병이 사망을 하는 거지 꼭 사망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생명일 수도 있는 거잖아. 무조건은 아니야. 알았지? 혈우병만 사망하는 거지 생명이 사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3번은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니? 네. 맞지? 근데 봐봐. 문제는 이렇게 3번 자식이 두 가지의
가지의 X 염색체 모두 다 유전병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어머니는 무조건 일단 이게 돼야 되지. 정상이지만 보인자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지금 현재 X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X 프라임. 아버지가 X'을 가지고 있니 안 가지고 있니? 안 가지고 있잖아. 그럼 3번 자식이 나타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안 되네.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3번 부모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정상이라면은 얘는 가능해. 맞지? 어머니는 무조건 X'을 줄 거고, 그지? 아버지는 무조건 Y를 줄 테니까 가능하단 말이야. 저건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게 또 안 돼. 이게 또 안 된다. 왜? 어머니는 무조건 X'밖에 못 주잖아. 근데 아버지가 Y를 줘버리면은 남자애는 무조건 유전병에 걸려야 된다고. 안 걸리잖아. 맞지? 그 말인즉슨 일단 1번, 2번 부모에서 3번이 나타날 수가 없어. 알았니? 마찬가지로 3번, 4번 부모에서 6번이 나타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돼. 왜?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X를 주고 어머니가 X'을 줘도 결과적으로 보인자로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관이 없거든. 그런데 1번, 2번 부모에게서 3번이 나올 수가 없고 3번, 4번으로부터 6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성염색체는 절대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야. 이해가 돼? 네. 이렇게 해서 얘는 무조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일까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일까 이거를 첫 번째로 가설을 세워줘야 됩니다. 뭘까? 해봐야지. 그런 다음에 상염색체로 끝나버리면 상관없어요. 우리 상염색체로 끝나버렸잖아. 끝났어. 근데 만약 성염색체라면은 두 번째 가설이 필요한 거죠. 반성유전일까? 한성유전일까? 맞지? 그런 다음에 해봐야 돼 또. 맞죠? 그런 다음에 만약 이것조차도 안 맞아. 왜 안 맞지?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다시 1번 가설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봤어. 근데 아니야. 안 나와. 이상해. 막 꼬여. 그럼 성염색체로 가봐야지. 성염색체에서 반성유전을 해봤는데 꼬였어. 안 돼. 에이, 이거 아닌가 보다. 한성유전을 봤어. 근데 여자에서 막 유전병이 나타나. 또 틀리지? 아니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다시 1번 가설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 거냐면은 다시 이제 상염색체와 일까? 아니면은 성염색체일까? 이거를 생각하는데 아까랑 차이가 있어.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는 상염색체부터 먼저 할 텐데 이번에도 알겠어? 이번에는 A와 스몰 a를 생각할 때 A가 대문자 A가 유전병이고 스몰 a가 정상이면서 이때 유전병이 도리어 우성인 경우를 생각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것부터 다시 해야 돼. 알았니?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지금 다행히도 이거 하나만으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그지? 그래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다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 요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 요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구별을 하게 되냐면요. 봐봐. 선생님이 저 구별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정상과 정상 유전자에서 정상 부모에게서 부모대 정상과 정상 부모들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어떤 유전병에 대해서 그런데 이때 자식으로 유전병 환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때 정상 유전자랑 유전병 유전자는 서로 간에 정상이 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의 형질 속에 유전병이 숨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정상 유전자가 우성인 거야. 알았어? 그런데 만일 유전병 환자와 유전병 환자의 부모가 서로 결혼을 했는데 여기에서
정상인 자녀가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도리어 유전병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에 비해서 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옆에 바로 아까 가계도 분석했던 거 있잖아. 그 바로 옆에 보면은 다른 예가 하나 있거든. 근데 그 다른 예를 가만히 좀 보다 보면요, 지금 색깔이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정상이고 빨간 게 지금 유전병이거든. 근데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줄에 가장 왼쪽, 두 번째 줄 가장 왼쪽에 보면은 지금 둘 다 보라색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밑에 자녀로 유전병 여자애가 나왔지.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정상과 정상이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 유전병 환자가 나왔네? 그러면은 이거 지금 유전병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에 비해서 여성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 2는 쌍둥이 연구를 통한 사람의 유전 연구인데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셔도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자료 3을 보면은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의 비교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그래프만 좀 보면 됩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두 가지의 그래프가 있는데 첫 번째 그래프는 귓볼 모양에 관련됩니다. 귓볼 모양. 그런데 귓볼 모양에서 지금 현재 왼쪽이 부착형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분리형이지.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띡 이렇게 두 줄만 딱 나와 있어요. 맞죠? 그랬을 때 그 비율이 대략적으로 한번 나눠보면 3대1 뭐 이렇게 되거든. 알겠니? 3대1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잘 봐. 이렇게 두 줄로만 딱 표현되어 있는 거. 두 줄로만 어떤 유전병 발현이, 어떤 유전 형질의 발현이 일어난다면은 얘는 무조건 단일인자 유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그 옆에 그래프를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던 지금 짝대기가 띡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맞지? 이런 경우는 형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지. 맞지?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정규로포 곡선을 가졌을 때 다인자 유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 두 가지의 그래프만 잘 비교할 줄 알면은 여기 부분도 역시 잘 해결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사람의 유전 연구의 첫 번째 구강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했었던 부분은 이후에 뒤에 가서 56쪽에 있는 사람의 유전 두 번째 부분에서 계속 연결이 될 거예요. 특히나 오늘 했었던 부분 중에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과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있었었죠.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다뤄볼 겁니다. 자, 오늘 했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